그러면 우리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아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지금 네. 이게 정말 슬픈 현실인데요. 네. 국지전은 우리나라에서는 좀 더 분위기가 명확할 것 같고요. 네.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일본은 오히려 도쿄나 오사카나 뭐 이런 나고야라든가 산업 도시의 분위기와 네. 도농 단지의 분위기가 크게 다름이 없었었어요. 그러니까 전체 버블이 꺼지면서 한꺼번에 같이 이렇게 네. 분위기가 전체 같이 슬슬 가라앉았는데 네. 우리나라는 좀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어떤 면에서요? 자, 설명을 드릴게요. 일본의 주력 산업군과 네.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군은 완전히 그 기질이 다릅니다. 아. 일본은 흔히 말해서 소부장 들어보셨죠? 네. 소재, 부품, 기계장치라고 하는 분야가 가장 주력인데요. 이 분야들은 어떤 형태로 그 산업의 경쟁력이 생기냐면 도제식이에요. 네. 그래서 모노주꾸리라고 부르는데 네. 이 중소기업들의 장인들이 네. 전 세계에서 이렇게 정밀한 네. 나사못은 나밖에 못 만들어. 네, 네, 네. 이런 사람들이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 분야는 네. 그 공간 의존적인 인더스트리예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우리 가끔 TV에서 어느 중소기업 탐방을 가거나 그러면 네. 갑자기 여기서부터는 관계자회 출입 금지 네, 네, 해서 네. 여기는 우리 공장장님과 사장님 말고 못 들어간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맛집에서 네. 이제 할머니가 맞아요, 다 맞아요. 먹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그건 왜 그러냐 하면요. 이런 소부장 분야 같은 경우 특히 그런 게 많은데 특허로 보호받지 못하는 영역들이 있어요. 아.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이 책의 네네. 겉표지가 이렇게 매끄럽게 코팅을 하는 게 네. 전 세계에서 그 업체만 하는 거예요. 일본 업체만. 네, 네. 그럼 니넨 이걸 어떻게 코팅을 이렇게 매끄럽게 하니? 라고 했었을 때 이거는 특정 온도에 특정 화학 물질로 특정 압력을 가했을 딱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네, 이거는 특허의 범주가 아니라 자연 법칙이나 다름없잖아요. 그 온도에 그 네. 압력에 그걸 처리하면 똑같이 되는 거니까. 양념장 배율. 맞아요. 그 배합비. 맞아요. 네. 그래서 특허는 아니죠. 특허는 아니죠. 네. 그 양념장 그 배합비는 며느리도 안 며느리도 알려준다는 모른다는 거잖아요. 네. 마찬가지예요. 네. 전 세계에서 그렇게 초정밀 베어링을 만드는 회사는 독일 한 회사, 일본의 두 회사 거기만 있는데 그 회사를 운영하는 그 공장장하고 사장님은 네. 이 노하우를 누구한테만 물려주느냐? 네. 아무한테 안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전 세계에서 양자 제도가 제일 발달돼 있어요. 난 딸밖에 없는데 네. 직원한테 준다? 그 직원이 어. 따로 차려버리면 그러네. 전 재산을 날리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 우리 딸하고 결혼해. 아니면 넌 내 양자가 되면 알려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바로 그런 노하우인데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그 어떤 동네를 벗어나서 기업이 막 이사를 많이 다니지 않아요. 막 100년, 200년, 200년, 300년 계속 계속, 거기서. 거기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굉장히 급변해도 각 동네마다 엄청난 세계적인 기업들이 다 있어요. 네. 자, 그러니 인구가 줄고 지역 소멸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네. 그 지역에서 끝까지 꿋꿋이 버텨주는 기업들이 일본은 네. 있다. 많았죠. 많고. 자, 근데 우리나라는 주력 산업 분야가 뭡니까? 아니 뭐 조선, 반도체 뭐 이런 거. 배터리, 있으니까. 디스플레이. 네. 전부 장인이 필요한 게 아니라 와해성 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네. 브라운관 TV 내가 10년 만들었는데 갑자기 LCD래요. 그 다음에 갑자기 맞아요. OLED래요. 네. 나의 그 브라운관 그 유리관 단단하게 만드는 기술은 이제 필요 없어지는 맞아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와해성 혁신이라고 불러요. 와해성. 예, 전까지 세대를- 일어났던 거는 필요 없고 완전히 다른 형태. 네네. 그러다 보니까 꼭 그 동네에서 오랫동안 숙련공을 만들고 노하우를 구축했던 그 인프라가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네요. 야, 공장 옮겨! 네. 싹 옮기는 거죠. 네. 자, 그럼 어떤 순간 되느냐? 지금도 벌써 그 전초가 살짝 보여요. 이미 SK에서 새로운 반도체 공장 증설하려고 했는데 전국의 지자체가 우리 쪽으로 오세요. 그러니까요. 우리 쪽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결국 SK가 어디로 정한지 아시죠? 용인으로. 용인이에요. 네. 수도권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걸 정할 때 SK에서 보도자를 냈는데 네. 왜 그쪽으로 정했느냐? 라고 여쭤봤더니 SK가 본인들이 수도권에 있고 싶어서 그 소리 못 하잖아요. 우리 임직원들이 수도권을 결정했다. 네. 바로 노조에서 아니면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한 거죠. 네네네. 당연히 직원분들도 가족들하고 보내고 어, 싶으니까. 그러겠죠. 네. 자, 바로 이게 일본과 다른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 지방은 점점 사람이 줄어들면서 네. 흔히 말하는 정주 여건이라는 게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네네. 그럼 그 동네에서 애들 키우려고 하는데 우리 둘째가 바이올린에 능력인데 바이올린 학원도 없어. 없죠. 우리 와이프는 예를 들어서 나 출근하고 나서 하다못해 호텔에서 그냥 뷔페로 개모임이라도 한번 하고 싶은데 그것도 없어. 그러니까 직원들이 우리 수도권을 갑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본은 이게 뭐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인원이 뭐 그렇죠. 고령화가 되고 전체적으로 인구가 뭐 준다 뭐 이렇다면 그래서 부동산도 같이 전체적으로 하고 버텨주니까. 네. 근데 우리는 여기가 줄어. 그러면 저로 가면 되지.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 가속화가 심해지겠군요. 여기 지방은 군단위 이하는 더. 네. 근데 서울은 네. 오히려 올라갈 수도 몰리는 거죠. 있겠네요. 예. 왜냐하면 지금 많은 직장인들이 뭐 다 마찬가지예요. 네. 우리 부익남 정도의 이런 초셀럽이 되지 않고서는 왜 당황하시죠? 예, 자신의 노후가 다 걱정입니다. 근데 일본은요, 나만 아는 이 노하우 때문에 그러니까요. 난 평생 먹고 살아요. 이 양념장이 이게 돈이 되니까 이게. 그런데 우리는 제가 삼성도 강의 가고 네. SK도 강의 가고 현대차도 강의 가거든요. 네. 강의 끝나고 오면 저한테 물어보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회사가 새로 개발한 이 제품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네. 제가 이제 은퇴가 얼마 안 남았는데 뭐 편의점이 좋을까요? 아니 부동산 어떻게 할까요? 이걸 물어보세요. 네. 지금 무슨 얘기냐? 내가 하고 있는 내 업이, 내 직업이 내 노후를 보장 못 해주는 거예요. 네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저 지방에 있는 어떤 그 큰 산업단지, 뭐 네. 국가산단이나 농공단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네. 여차해서 더 좋은 찬스가 있으면 거기에서 서울로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본하고 똑같은 네. 모습이 아니다. 어떻게 된다? 지방이 더 먼저 빠지게 되면 네. 이 사람들마저도 서울에 온다. 살아야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직장을 구하러. 예. 이미 그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렇죠. 올 초에 그 통계청에서 집계한 걸 보면 광역시도 인구가 줄기 시작했어요. 네. 대전, 광주, 부산은 뭐 오래됐고요. 네. 하여튼 그래서 광역시에 있는 인구도 다 어디로 온다? 서울과 수도권. 특히 청년들이 바로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부산은 그래도 좀 버틸 것이다. 왜냐면 그래도 서울과의 거리가 좀 머니까. 근데 부산도 그거를 뭐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시비가 좀 바뀝니다. 요즘은 네. 이제 부동산이 워낙 뜨거운 감자니까 네. 요즘은 뭐 좀 예외로 치더라도 네. 어떤 이런 큰 과열, 네. 가수요까지 생기는 이런 게 떨어지고 나면 해운대, 신시가지의 일부 지역들은 좀 그건 또 다른 사이클인 그렇죠. 거고, 거기는 또- 예, 그건 다른 사이클인 거고 저기 구시가지에 해당되는 동네 더 위에 네, 네. 그쪽 지역부터는 아마 이제 분위기가 많이 달라질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인구발 위기가 오면은 그건 이제 서울 집중화 쪽으로 가게 된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약간 일본하고는 좀 다른 방향인 거는 맞네요. 맞아요. 네. 그러면 그 지금 2000 뭐 한 40년 뭐 50년 이쯤부터는 인구들이 막 급감한다. 네. 이제 인구 2030년대부터 이제 조금씩 이제 줄기 시작하고 뭐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게 뭐 예견된 일인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 줄기 시작하면 출산율이 좀 반등될 여지가 있을 수도 있을까요? 출산율이 반등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요? 예, 이게 참 너무 안타까운데요. 네. 별의별 정책을 다 동원해서 네. 이런 식으로도 질문을 해본 적이 있어요. 국가에서. 도대체 뭘 해드리면 애를 낳으시겠습니까? 서울에 아파트 집 하나 사주세요. 그것 해도 네. 안 낳겠다는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그래요? 있어요. 예. 집을 주던 기본소득을 주던 내 라이프 스타일의 이제 문화적인 컬처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당분간 출산율이 반등해서 네. 인구 구조의 변화가 유발돼서 그게 부동산으로까지 이어지는 일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 근데 저도 이거에 동의하는 게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뭐 돈이 많으면 애를 많이 낳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안 그렇더라고요. 아니에요. 네, 오히려 이제 돈이 좀 어느 정도 생겨도 애를 안 낳으려고. 그러니까 애를 낳음으로써 잃는 어떤 그 시간적인 손실이나 힘든 거. 맞아요. 그러니까 애는 하나만 키워보면 충분해라는 마인드가 지금 너무 많고 맞아요. 뭐 아예 안 낳는 분들도 진짜 많고. 네. 근데 이 사고 방식이 정부가 뭐 좀 돈 좀 줄 테니까 어떻게 낳아볼래요라고 한다고 해서 낳기는 어려울 수는 있겠죠. 어렵죠.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이게 정말 슬픈 현실인데요. 네. 학자들 중에서는 네. 저도 이 분야에 한 3년 매진을 해봤어요. 네. 제가 그래도 공부한 걸로 뭐라도 조금 기여할 수 있는 게 여기에서 답을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조금 많은 학자들이 포기하신 분도 많아요. 야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지금은 솔직히 누가 답을 감히 낼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드문 상황입니다. 어떤 그 학자분들은 뭐 전쟁이 나든지 뭔가 하나가 있어야 된다. 이게 어떻게 정책으로 할 수는 없는 수준이다라는 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거의 비슷한 기조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예. 그러면 어떤 뭐 이민이나 뭐 이런 뭔가 그 어떤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크게 두 가지인데요. 네. 이민 같은 경우는 우리 사회 같은 구조상에서는 더 큰 사회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것도 좀 불편한 현상인데 부동산 아닌 얘기도 좀 해도 네네네. 되는 거죠. 이 제가 되게 우려해서 뭐 국회에서 발제도 이걸로도 몇 번 하고 많은 분들에게 좀 이걸 이슈를 좀 삼아 주십시오. 편을 가리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따 자세히 들어보시면. 네. 그런데 아직 이슈가 다급한 워낙 먹고 사는 게 지금 어려우니까 안 다루시는 것 같은데 내년이 2022년 지자체 선거가 있잖아요. 네. 그럼 아마 20년 뒤인 2042년에도 또 지자체 선거가 있을 겁니다. 네. 저는 그 지자체 선거 때부터는 아주 우리나라에서는 한 번도 목격하지 못한 현상도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먼저 감오시죠. 네. 예, 광역시 이상의 지자체 선거장의 피부 색깔과 그러니까. 군 단위 이하의 지자체장의 피부 색깔이 다를 가능성이 네. 높아요. 제가 강원도의 모 분교에 초등학교 분교에 특강을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이건 제가 네. 라디오에서도 한 두세 번 해서 어떻게든 사회적으로 좀 이 숙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얘기하려고 했는데 아무도 안 가졌는데 네. 오늘 또 기회를 주셨으니까 네. 잠깐 말씀드리면 거기 초등학교 분교 전교생 8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저도 제가 이제 중학교 교과서 집필하는데 참여해가지고 네네. 그런데 강의를 가끔 가요. 저도 좋은 일을 많이 할 시간은 없지만 네. 기회가 되면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애들이 8명인데 되게 귀여워서 막 쓰다듬어 주고 하는데 5학년 애가 귀엽게 생겨서 야, 뭐 하고 걔하고 장난을 쳤어요. 그러다가 그 학교에 교감 선생님이자 음악 선생님이자 체육 선생님 분이 나오셔서 네. 그분하고 잠시 대화를 나누는 사이에 네. 운동장을 딱 봤는데 나머지 6명 정도 되는 친구들이 그 5학년 학생을 왕따 시키고 있는 거예요. 축구공으로 얼굴을 막 치고 막 넘어뜨리고 제가 놀라서 교감 선생님 저거 말려야 되지 않나 네. 했는데 교감 선생님 눈빛이 다 아는 눈치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더 심해지지는 않아서 지금은 지켜만 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그래요? 제가 물어봤죠. 왜 저 친구 한 명을 저렇게 괴롭힙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그 이유 감 오세요? 뭐 뭡니까? 다문화 가정 누가 다문할까요? 설마 설마예요. 그래요? 5학년 그 친구만 아버지 어머니가 다 우리 한국인이고 나머지가 다 다문화예요. 그래요? 그래서 너는 우리랑 다르다예요. 이게 군단위 이하의 현장입니다. 그래요. 제가 지금 그렇다고 그 다문화를 차별을 다 이런 네, 의미 아닌 네, 거 아시죠? 네. 이제 그분들도 국적이 다 한국인인 한국인들이세요. 네, 그리고 그렇죠. 이게 엄연한 현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가끔 지나가다가 그 외국인 근로자를 쳐다보는 눈빛이나 이게 좀 다르잖아요. 네, 네. 이 문화적인 컬처를 넘는 거를 프랑스가 오랫동안 해봤지만 결국 실패했어요. 근데 이게 넘기 힘들 것 같은 게 저만 해도 어릴 때부터 우리는 뭐 단일 민족, 백의 민족, 5,000년 백의 민족. 단군 할아버지부터 이제 곰파잖아요, 우리는. 또. 그러니까요. 네, 그거에 이제 엄청나게 이제 강박이 돼 있는 사람들인데 갑자기 이게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민은 네. 또 다른 큰 사회 문제를 불러놓을 수도 있다. 지금 있는 숙제도 못 푸는데 그러면은 또 하나가 있어요. 이민 말고는 통일. 통일. 근데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데 전 세계적으로 공산국가가 자유진영 국가보다 저출산 문제가 먼저 시작됐어요. 네. 왜냐하면 배급을 받을 때 자녀가 많으면 덜 들어오잖아요. 입이 많으니까. 예. 그래서 북한이 저출산 문제가 70년대부터 먼저 시작됐고요. 그래서 북한은 지금 완벽하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한 전 세계 3개 국가 중에 하나거든요. 네, 어떻게 해결했느냐? 네. 이건 우리나라에서 못하는 제도예요. 뭐냐면 애들을 너무 안 낳으니까 네. 북한이 결국 어떻게 했느냐? 극약 처방을 내립니다. 네. 자녀가 2 이상이 아닌 집은 네. 공산당 당원권을 박탈해버렸어요. 우리로 따지면 이게 주민등록 취소인 민증 거죠? 뺐고. 민증 뺏은 불법 거죠. 체류자가 됐다. 야, 그러니 뭐 이건 무조건 둘은 낳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 강압을 하니까 저출산이 해결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민증 뺏는다고 하면 앞으로 서울 시민들은 무조건 둘 낳아라. 안 그러면 무조건 여기 경계 밖으로 경기 나가라. 바깥으로 나가라. 이거를 헌법에 박아야겠네. 아이고.
이 정도의 극약 처방 아니면은 이게 쉽지 않군요. 참 웃을 얘기가 아닌데. 그러게요. 네. 네. 그러면 네. 아까 뭐 이야기 이어서 뭐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피부색은 같은 중국인 분들, 네. 중국 국적인 분들이 지금 부동산들을 많이 사는다. 네. 그리고 이제 이민도 많이 뭐 오시는 거죠. 이민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귀화라고 해야 되나, 뭐 네네. 이렇게들 많이 오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걱정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네. 이분들이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지역에서는 지금 뭐 한국인 초등학교 아이들보다 훨씬 더 많은 많죠. 비율의 중국계 아이들이 뭐 같은 있고요. 반에 있고 그러면 말씀하신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쪽은 어떻게 좀 보세요? 전 지금 제가 뭐 많이들 사러 오시나요? 우리나라 국토 전 면적에 비례했었을 땐 아직까지 큰 의미심장한 숫자는 아닌데 네. 그 증가 추세나 정작 중국인들의 관심도를 생각하면 이게 점점 늘어날 기미는 분명히 있다. 이렇게 그래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특히 역사적으로 중국인들의 땅 사랑은 제가 그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탑입니다. 그 이유가 본인들이 알아요. 땅만큼 가장 확실한 투자가 없다. 중국인들은.